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념을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과 개념을 부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개념을 적합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탁월한 통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 있어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예를 들면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고 아리스토텔레스 추상이론,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조명설에 대한 주장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추상이론, 그 다음에 이제 데카르트가 생득관념을 갖다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영국 경험론자들은 타블라 라사, 즉 비어있는 책, 경험이 없이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니츠, 스피노자는 이성이 지식의 근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경험이 지식의 근거다라고 주장하는 영국 경험론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에 있어서는 이제 이러한 기나긴 어떤 논쟁사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의 지식은 경험과 함께 시작한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은 모두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우리의 지식이 경험과 함께 시작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지식의, 인식의 근원이 경험으로부터 유래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아주 자기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칸트는 우리 암과 지식의 대상이 경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경험론과 일치해요. 타블라 라사는 라틴어 뜻이 그겁니다. 비어있는 책, 즉 경험 없이는 지식이 없다. 하지만 칸트는 우리의 인식은 경험을 통해서 다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경험으로부터 다 유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경험을 성립시키는 조건으로서 우리 인식의 아프리오리한 통로를 통해서 이제 지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점에서 이제 칸트는 대륙의 합리론 전통을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지식 성립의 불가결한 조건이지만 모든 지식이 다 경험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즉 칸트가 말하는 아프리오리 진테틱 저지먼트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칸트가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이렇게 종합하는 토대입니다. 그래서 지식 성립의 근거에 대한 칸트의 해명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찬반 논쟁의 대립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칸트는 비트겐슈타인과 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의 영역을 분명하게 한정함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을 남겨둔다.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칸트는 크리틱 데어 라인앤 페르누프트 순수 이성 비판이 끝나는 거의 끝 부분에서 누어 데어 크리티시에 베기스 오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지 비판의 길만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신이라든지 영혼의 불멸이라든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알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알을 초월해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 영혼, 불멸, 자유는 암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도 로지커 트락타투스라는 책 마지막 구절이 그거죠. 보포만 니트 슈프레켄 다리모 무스만 슈와이겐 즉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칸트와의 어떤 유사성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컨셉, 개념이 형성되는 것과 개념이 형성된 것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문제, 즉 개념 형성의 근원을 밝히는 문제는 추상이론에서 다루는 거고 개념을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그것을 논하기 앞서서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개념이란 컨셉이라는 것은 공통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어원적으로 common, 공통을 갖다가 take, 이렇게 이제 취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근데 이제 플라톤은 이제 보편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중세는 이제 보편자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론자고, 보편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유명론자고,
그 다음에 그 온건 실제론자들이 있습니다. 보편자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보편자는 개별자에 적용돼서 개별자를 규정하는 능력이 있으면 보편자는 타당하지만 보편자가 개별자에 적용돼서 개별자를 규정할 수 없으면 보편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입장을 우리가 온건 실제론자를.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중세 때는 이제 보편자 논쟁이 벌어진다. 스피노자는 하나님은 개인들만 창조했지 국민을 창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또데티, 이 개별자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런 뜻인데, 그럼 보편자는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있다 없다의 논쟁이 아니라 보편자는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의 논의의 포인트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그 모든 개별적인 것들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추상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상을 끄집어내는 능력이에요. 그 어떤 상을 끄집어내느냐? 모든 개별적인 것들의 공통인 것을 끄집어내는 능력을 우리는 추상의 능력이 있다. 즉 인간이 추상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공통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두산, 한라산, 금강산, 설악산, 북한산, 월악산, 속리산, 묘향산, 칠보산, 지리산, 남미의 마추픽추,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그 다음에 북미의 맥킨리 사막,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히말라야 등등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말해서 전 세계에 몇 개의 산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모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산들로부터 우리는 모든 산의 공통인 것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갖다가 추상한다, 즉 공통을 뽑아내는 능력을 우리는 추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이전에는 화산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은 화산 활동 자체가 없었죠. 그리고 지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산은 그 속성과 규정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히말라야는 만년설이지만 금강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속성들과 규정이 다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산들에게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더 이상 고려하지 말고 공통인 것만 한번 뽑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상한다라는 얘기는 차이가 나는 것들을 다 배제해 버리고 공통인 것만 추려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개별적인 산들의 공통인 것만을 추려내는데, 즉 산이라고 한다면 다 높이, 정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것을 우리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산이 있으면서 정상이 없는 산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이 있다는 얘기는 가장 낮은 것, 즉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은 골짜기가 있다, 산은 정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산은 대개는 다 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살 수 있는 산이 있는가 하면 나무가 살 수 없는 산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에 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킬리만자로라든지 이런 데는 만년설이지만 또 다른 선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산은 다 만년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안 된다 이 뜻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산들로부터 공통인 것만을 추려내는데, 이렇게 우리가 공통인 것을 추려낸 것을 우리는 개념을 형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상한다라는 말은 공통을 끄집어내는 능력이고, 이렇게 공통을 대표하는 능력을 우리는 개념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인 상을 뽑아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산을 갖다 공통으로 대표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개념은 바로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공통인 것을 뽑아낼 때 개념이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은 높다, 산은 골짜기가 있다, 산은 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모든 개별적인 산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규정들이라는 거죠. 자, 개념은 여러분들이 보편 규정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개념은 우리가 포섭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공간은 크다, 작다,
이렇게 포함 관계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념의 포섭 관계하고 공간의 포함 관계는 명확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간은 누가 뭐라 해도 크기 관계입니다. 큰 공간 안에 작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기도 안에 수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충주 안에 건국대가 포함되고 용인 안에 명지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는 그 안에 건국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용인시는 그 안에 명지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대한민국이 서울 안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 안에 서울이 포함된다는 것은 항상 성립합니다. 전체는 그 안에 부분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큰 것이 그 안에 작은 것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의 관계는 이렇게 크기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개념은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념은 공통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프리젠트하다라는 말은 대표한다라는 거지 우리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백두산은 하나만 존재하고 있지만 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산을 공통으로 대표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개념은 보편적인 것을 대표하는 능력이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하나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산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산들을 공통으로 대표하는 거고 우리는 백두산은 존재하고 있지만 산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산이 그 안에 백두산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산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이 그 안에 백두산을 포함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산이라고 하는 일반 개념은 산이라고 하는 보편 개념은 그 밑에 하나의 백두산을 포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돼. 그래서 산은 그 밑에 백두산, 한라산, 금강산, 설악산 등등을 수부숨, 즉 포섭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 개념은 공통을 대표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개념은 그 개념 밑에 개별적인 것들을 포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두산은 산이라고 하는 일반 개념 밑에 포섭된다. 개별자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이렇게 규정될 때 이걸 포섭된다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는 산은 자기 밑에 백두산을 포섭하고 있다. 또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개념은 내포와 외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내포와 외연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개념은 내포와 외연의 두 측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포란 영어로 이제 connotation, inten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뜻은 뭐냐면 내포란 절대로 공간적인 크기 관계가 아니에요. 내포란 어떠하다라는 공통 규정을 뜻해요. 그래서 산은 높다, 산은 골짜기가 있다, 산은 흙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런 보편 규정을 우리는 내포적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각형은 세 변이 있다, 삼각형은 세 각이 있다, 삼각형은 두 변을 더한 것이 반드시 한 변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삼각형의 공통인 보편 규정이에요. 이렇게 모든 개별적인 것들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규정을 우리는 개념의 내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에 포함한다 뜻이 아니라 공통 규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바다의 내포적 규정이 뭐냐 하면 일단 바다는 일단 염분기가 있으니까 짜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인간의 내포는 뭐냐 할 때 인간은 여튼 두 발로 걷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포란 모든 개별적인 대상들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규정이다. 내포란 그 안에 무엇을 포함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포란 모든 개별적인 것들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공통 규정을 뜻한다. 자, 내포는 모든 개별적인 대상들의 공통인 것을 뜻하기 때문에 대상들이 어떠하다라고 알려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물질의 내포는 모든 물질들의 공통이 일반 규정, 즉 핵과 전자로 결합되어 있답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원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수소와 철은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다 다르죠. 하지만 수소와 철은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소들은 모두 뭐 그것이 우라늄이든 코발트든 질소든 탄소든 간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포란 소 규정, 즉 어떠어떠하다라는 보편 규정, 어떠어떠하다라는 일반 규정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포를 통해서 대상이 어떠어떠하다라고 규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개념을 갖다가 보편 토상이다. 알게마이네 포아슈텔룬 그런데 즉 개념은 공통을 보편적으로 대표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연이다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denotation, extension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는데 외연이란 개념이 가리키는 지시 대상들의 집합 전체를 뜻해요. 여기서 그래서 산의 외연에는 우리가 금강산, 백두산, 한라산, 히말라야, 융프라우, 맥킨리, 마추픽추 이렇게 가리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바다의 외연을 대봐라 하면 뭐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지중해, 카스피해, 동해 이렇게 가리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소의 외연을 대보시오. 그러면 우리는 수소, 헬륨, 우라늄, 코발트 등등 이렇게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개념이 있다고 해서 다 개념이 가리키는 지시대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개념은 있지만 그 개념이 가리키는 지시대상이 없는 것을 우리는 외연이 없다 내지는 허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념이 대상을 지칭할 수 없을 때 개념은 대상을 가리킬 수 없으니까 고립되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념이 대상을 지칭하지 못하고 즉 가리키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개념을 외연이 없는 개념이다 아니면 허구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개념이 대상을 지칭하는지 지칭하지 못하는지를 반드시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도 직관이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공허하다라는 얘기는 외연이 없다. 외연이 없다는 얘기는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니까 고립되어 있는 거다. 단지 우리 마음 안에만 있는 거다 이 뜻이에요. 자, 용은 내포적 규정이 있어요. 하늘을 날고 여의주를 품고 있고 불을 뿜어대고 이렇게 이제 용은 내포적 규정이 있는데 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외연이 없다. 인어공주, 작가의 상상력 속에 있는 허구적 동물이긴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는 아니다. 인어공주, 페가수스, 내포적 규정은 있어요. 달리다가 하늘을 나는 말인데 우리는 과천경마장이라든지 몽골의 초원이라든지 그 아프리카의 대초원이라든지 남미의 평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페가수스를 갖다가 손으로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페가수스, 황금산은 내포적 규정은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양탄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내포적 규정이 있는데 외연은 없어요. 근데 UFO 미확인 비행 물체인데 우리는 뭐 UFO가 있다는 사람과 UFO가 없다는 사람, UFO를 목격한 사람과 목격하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나누니까 이건 아직도 더 많은 검증이 필요로 되는 겁니다. 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제 직관이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그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요거는 상당히 많은 이제 의미를 이렇게 패러디화되고 있어요. 그죠? 우다이스다 이제 그리스어로 우다이스인데 여러분들이 요거 잠깐 하나의 일화만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 오디세이가 거인들이 표류하는 섬에 이렇게 이제 잡혀요. 그 거인들한테 잡히는데 거인이 이제 애꾸눈을 가진 거인이 오디세이한테 어이 오디세이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이름은 우다이스입니다. 우다이스는 이제 그리스어로 nobody 아무것도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거인은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지시대상이 반드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오디세이는 이름은 알려줬지만 이름이 가리키는 지시대상이 없는 그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nobody다. 그래서 이제 이 애꾸눈을 가진 큰 거인이 잠이 들었을 때 오디세이는 이제 나무를 갖고 와서 뾰족하게 갈아가지고 불에 달궈서 그 애꾸눈을 갖다 찔러버려요. 그 놈을.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니까 다른 거인들이 와서 이봐, 자네 논을 갖다 그렇게 만든 놈들이 누구야? 우리가 복수해 줄 테니까 이름을 내라고 했더니 노바디가 찔렀다는 얘기는 아무도 나를 찌른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과 지시 대상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요 관계를 오디세이가 이용해서 애꾸눈을 가진 그 거인을 속일 수 있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디세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아주 보이스피싱의 원조이거나 고등 사기꾼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개념이 가리키는 지시 대상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어떻다의 문제로 갈 때는 우리는 항상 그거를 갖다가 그 대상을 갖다가 어떠하다라고 규정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이제 차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포와 외연의 관계는 반비례해요. 그래서 내포란 어떠하다라는 공통 규정을 뜻하고 외연은 지시대상들의 그 개념이 가리키는 지시대상들의 집합 전체를 뜻하는데 내포적 규정이 즉 내포가 많이 증가해 간다는 얘기는 그 규정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대상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포의 감소 즉 내포적 규정이 적다라는 얘기는 그 대상을 충족하는 대상의 범위가 많아져 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결혼 상대자는 여자들 전부 다 그러면 굉장히 많겠죠. 근데 만약에 건국대와 명지대를 졸업한 여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내포적 증가가 여자에서 건국대와 명지대 출신다라는 내포적 증가 하나 가니까 늘어나니까 여자들의 범위, 외연의 범위는 줄어들었어요. 근데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여자이 된다 그러면 더 줄어들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내포적 규정이 많아져 가면 외연의 범위는 줄어들고 내포적 규정이 줄어들면 외연의 범위가 많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은 필연적으로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포와 외연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반비례하고 뭐 백두산은 고도가 있다는 점에서는 북한산과 구별되지만 백두산은 화산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북한산과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내포가 증가해 간다는 얘기는 이 대상과 저 대상을 구별하는 어떤 차별화의 계기로서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포는 구별, 차별화 내지는 한정의 원리로서 작용한다라는 것, 이걸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삼각형의 내포라고 하는 것은 세변과 세각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개별 삼각형들은 다 세변과 세각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모든 삼각형에 해당되는 공통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정삼각형과 이등공 삼각형을 구별한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둘은 내포적 규정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뜻이에요. 직각삼각형을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을 또 구별하게 해주는 규정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규정이에요. 이것이 직각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 아닌 것과 구별해주는 차별화의 원리다. 차별화. 이것이 바로 이제 구별, 차별화, 변별력의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포적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외연의 범위를 한정하는 차별화의 원리, 구별의 원리로 이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내포적 규정은 이 대상과 저 대상을 구별하는 차별의 근거로서 작용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은 죽지 않지만 신이 아닌 모든 것들은 죽어요. 그럼 신과 신이 아닌 것들을 구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 차이는 뭐냐면 신은 죽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파악이 되지만 신이 아닌 것들은 모두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이게 이제 지배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죽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과 신이 아닌 것들을 구별하는 이렇게 차별화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포적 규정의 차이가 바로 이 대상과 저 대상을 구별하는 근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포적 규정을 통해서 그 대상에 적합한 고유성을 드러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을 지닌 동물들과 신장을 지닌 동물들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심장을 지녔다는 것과 신장을 지녔다는 것은 이건 다르다 이 뜻이에요. 내포적 규정.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고유하고 적합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통해서만 그 대상을
다른 대상과 이렇게 구별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상과 저 대상을 구별해 주는 것은 내포적 규정의 차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보다 3배 내지 8배 정도의 별이 죽으면 이 별은 중성자별로 생이 마감이 돼요. 태양보다 8배 내지는 22배의 큰 별이 죽을 때 이 별은 블랙홀로 마감이 돼요. 그래서 모든 중성자별은 태양 질량보다 최소한 1.4배 정도의 크기를 지닐 때만 이것이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중성자 별이 되기 위한 최소 질량의 조건은 태양 질량의 1.4배 정도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찬드라세카의 그 한계죠. 태양은 보통 수명이 한 100억 년이 돼요. 근데 중성자별은 수명이 아무리 길어야 100만 년 이상이 안 돼요. 블랙홀은 태양보다 최소 8배 이상의 별이 죽을 때 이렇게 발생한다 이 뜻이에요. 블랙홀은 죽은 별이고 더 이상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방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별이고, 그러나 중력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또 모든 은하계의 중심에 최소한 하나 이상은 다 있어요. 그래서 태양보다 작은 별이 죽으면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매감하고, 그래서 모든 별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그 질량이 어떻냐에 따라서 이제 백색 외성이냐 중성자별이냐 블랙홀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성자별과 블랙홀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질량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이 대상과 저 대상을 구별하게 하는 것은 결국 내포적 규정을 통해서만 이 대상과 저 대상을 구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포적 규정은 차별화 내지 구별의 근거로서 작용한다. 모든 별들은 태어나고 죽어요. 그리스인들은 별들은 태어나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의 그런 천문학적인 세계관에 탐닉할 수가 없어요. 별들의 수명은 하지만 다 달라요. 별들이 태양을 기준으로 질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에 따라서 별들이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포적 규정을 통해서만 이 대상과 저 대상을 구별하는 차별화의 원리로서 작용한다는 걸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카테고리 미스테이크. 이제 길버트 라일의 표현인데 이 뜻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가 항상 제한되어 있어요. 개념은 이 적용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념이 적용될 수 없는 범위 밖으로 적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개념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버트 라일은 이걸 갖다가 카테고리 미스테이크, 즉 우리가 범주를 오류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념은 적합한 사용과 부적합한 사용으로 구별된다. 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대상들에 적용해서 잘못 사용하는 것은 개념을 오류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반드시 피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집에 가서 피자를 시켜서는 안 되겠죠. 결핵을 감기약으로 처방해 줘서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의미를 구별해서 사용해야만 됩니다. 논증과 논쟁도 우리가 구별해서 사용해야 돼요. 개념에 그릇된 적용에서 오는 오류가 바로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지,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저 사람이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 그렇지만 수학에서는 우리가 저 사람 문제를 틀리게 썼다, 해답을 틀리게 썼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비트겐슈타인은 개념의 의미는 개념을 적합하게 사용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잘 주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에 한정해서 아주 적합하게 개념의 의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옥스퍼드 일상언어학파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언어의 화용론에서 아주 잘 전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영역에 적용하는 것과 무한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을 구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지적인 혼란과 파산에 직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은 언어를 초월해 있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신을 갖다가 적합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어나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부적합함의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는 리스크를 걸을 때가 있어야 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초월한 신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은 불충분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만 신에게로 어떤 다가가는 것이 이렇게 허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도 일종의 말하는 방식인데 그거는 왜냐하면 신을 적합하게 드러낼 용어가 없을 때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고 그 침묵은 신을 드러내는 어떤 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한계 지음으로 해서 언어 사용의 한계를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가 언어를 구제해주고 있다. 그래서 마치 파스칼이 진정한 도덕과는 도덕률을 비웃듯이 언어를 초월해 있는 것을 언어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언어를 초월해 있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법도 배워야 된다는 것. 요거를 이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름. 대개는 이제 고유명사는 지시 대상을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 고유명사는 대상을 하나만 가리켜요. 그래서 이름과 대상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개념. 개념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백두산은 존재하지만 산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통을 대표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대표한다는 거하고 존재한다는 것을 구별을 해야 돼요. 산은 개별적으로 있는 것을 공통으로 대표한다. 산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을 단지 대표한다. 그래서 칸트는 직관을 개별표상, 하나만 대표하지만 개념은 보편표상, 공동표상이다. 이렇게 공통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뜻이죠. 자, 수로. 수로란 대상을 가리키면서 대상을 어떠어떠다라고 규정해 주는 거예요. 철과 다이아몬드는 서로 딱딱하다. 단단하다는 점에서는 일치해요. 신은 완전하다. 신은 전지전능하다. 수로는 항상 수로가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를 한정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수로는 대상을 어떠어떠하다라고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판단. 판단은 참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의 진리값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이란 실제로 그런 것이고 거짓이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그런 건 그렇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게 바로 진리, 판단의 진리 검증 능력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황금과 돌을 구별해야 되듯이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판단은 참 아니면 거짓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진리값을 갖는데 여튼 그런 것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판단의 진리 검증이다. 자, 추론이란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진위를 검증하는 능력이라면 추론이라는 것은 전제로부터 결론을 타당하게 이끌어냈는지 부당하게 이끌어내는지를 구별하는 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과 추론을 좀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추론은 타당하게 이끌어낼 수도 있고 부당하게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추론의 타당성과 부당성은 판단의 진리 검증과 구별된다. 이걸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념과 판단은 우리가 조금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틀린 개념, 맞은 개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개념을 적합하게 사용했느냐, 개념을 적합하게 사용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우리는 개념이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는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판단은 맞다 틀리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칸트가 자,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이지만 직관이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허한 개념은 있어도 틀린 개념은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래서 황금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때 황금산은 그 황금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리키는 지세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황금산은 그 개념이 가리키는 지세상이 없어서 공허하다, 지시대상이 없다, 고립되어 있다, 단지 내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허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념은 그 개념이 가리키는 지세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개념이 지시대상과 일치할 때 우리는 적합하다, 에듀퀴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념의 의미는 개념을 적합하게 사용하는 데 있다. 그래서 개념과 대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걸 갖다가 inadequate, 부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념의 의미는 개념을 적합하게 사용하는 데 있다라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황금산이 아니라 저산이 황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건 판단이에요. 판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의 진리값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저산을 가리키면서 저산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이 판단은 틀린 판단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판단은 반드시 참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의 진리값을 갖는다. 참이란 실제로 그런 것이고 거짓이란 그렇지 않은 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자에 시비의 능력이 있다라는데 그런 건 그렇고 그렇지 않은 건 그렇지 않다라고 구별해내는 능력을 우리는 시비한다.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과 판단의 내용을 충족하는 대상과 반드시 비교하고 검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참이란 실제로 그런 것이고 리얼리 소한 거고 거짓이란 그렇지 않은 것 not so를 뜻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판단한다는 것은 그런 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건 그렇지 않다라고 구별해서 말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황금사는 외연이 없는 허구적, 공허한 개념이지만 저산이 황금이라는 것은 판단 자체가 틀린 거다. 요거를 잘 구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칸트는 이제 하얀 인간과 저 인간의 하얗다라는 것은 구별해야 된다는데 너무 칸트가 들었던 예문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황금산과 저산이 황금이다라는 것 예를 통해서 개념과 판단은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